커리어 가이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공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에 진학 후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체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보다 잘 맞는 흥미로운 학과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소개될 각 학과의 교수님들은 해당 전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전공 수업을 약 30분 내외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바이오제약산업학부의 전망 혹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제약산업학부 혹은 뭐 한방바이오융합과학부라는 학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상당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제약산업학부를 내가 외부에 나가서 바이오제약산업학부가 뭐 하는 학과인지 학부인지 설명을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무체험 혹은 진로를 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길 수도 있고 뭐 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진로 선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끔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 잡음 있는 거 좀 감안을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얘기이지요. 진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겁니다. 이게 뭐 늘 하는 얘기이지만, 나는 취직, 나는 공무원, 나는 연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는 연구원, 나는 취직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회사 가서 월급 받고 일하고 하는 거죠. 좋은 회사, 그러면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주는 회사냐, 아니면 안전하고 깨끗한 회사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재미있게 하는 회사이냐 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정하는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 볼까요? 다음은 보통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참 좋은 회사죠. 올해 뭐 상반기 이 영업이익도 6조 얼마라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회사이고 좋은 회사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로 가서 뭐 할래? 라고 질문을 받으면 사실 뭐 공무원, 연구원, 취직, 직장인,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식품회사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사람인이 됐던 어느 기업이 됐던 가서 3페이지 이상 그 회사의 채용 공고나 이런 것들을 보고 캡처를 해서 숙제로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뭐 나는 삼성의 경비실, 인사부, 격리부, 자금부, 기획부, 영업부, 기술연구소, 구조조정본부, 임원실, 회장실, 휴게실, 여기도 다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삼성도 전자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물산도 있고 건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뭐 삼성의 어디, 휴게실이냐, 아니면 경비실이냐, 식당이냐, 연구소냐 등등 어디라고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어느 회사 혹은 그 정한 회사에 그냥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목적 없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또 연구소에 가보면 연구보조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뭐 수석연구원 이렇게 회사원이 아닌 또 다른 연구원이라는 거죠. 어떤 연구소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똑같이 생긴 하얀 가운을 입고 똑같이 오전을 일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일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소라고 하는 데도 연구보조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이라고 하는 직급과 맡은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연구보조원은 보통 전문대나 4년을 나오게 되면 연구보조원이 됩니다. 연구원은 최소한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선임연구원 이상이 되면 물론 연구원이 경력이 많이 쌓여져서 선임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이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선임연구원 이상이 되려면 보통은 박사학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구소에 근무하는 또 다른 인력 중에 보조기술원, 기술원, 선임기술원, 책임기술원 이런 기술원이라고 하는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은 실험하고 연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장비를 돌봐주고 이 연구원들이 실험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이제 테크니션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려놓기를 밑에 그려놔서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직급이 낮거나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비슷한 일을 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테크니션들도 경력이 많이 쌓여지면 수석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들이 정말 극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술원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뭐 학위가 필요 없다는 아니지만 이 연구원 쪽보다는 그래도 학위가 박사나 석사 학위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고 이쪽은 오히려 경력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나는 그러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해놨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그럼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느 회사에 갈 것이냐 그냥 뭐 취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너무 막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이고 삼성 중에서도 뭐 여러 다양한 그룹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룹사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부서들이 있고 뭐 여기에 뭐 1팀, 2팀 뭐 이렇게 또 팀으로도 나눠지고 상당히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양한 부서에 가서 취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회사와 또 연구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직, 일반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사원, 처음에 들어가면 평사원이죠. 평사원. 그리고 뭐 회사마다 직급이 다르겠지만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수석부장,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죠.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총괄부사장, 뭐 사장, 회장,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뭐 아버지가 사장이거나 회사 주인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뭐 수석부장 혹은 잘 가면 이제 이사나 상무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처음에 들어가면 평사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 3년 정도가 되면 주임이나 계장이 되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진급 승진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것으로 가게 되는 거고 연구직 R&D 쪽에 가게 되면 연구원, 주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도 물론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 삼각형이고 이쪽도 삼각형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인원은 상당히 많지만 3년 정도, 5년 정도가 지나면 회사가 싫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필요가 없어서 감원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퇴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인 줄 알고 아니면 소개받아서 갔는데 어느 정도 생활을 해보니 소개받은 것과는 다른 내용의 일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못된 놈이 있어서 못된 사람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 억만금을 줘도 일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연구 직종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행정직으로 을 선택할 것이냐 진출할 것이냐는 일단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대학 4년을 나와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잘 하게 되면 이런 재수가 좋고 재주도 좋고 뭐 행운도 따르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있으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승진이나 진급을 하게 되지만 연구원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승진이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직급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요. 이건 우리 학교 학술관의 그림입니다. 우리 학술관은 대학기관 인평가에서 우수대학을 받았다 하는 거고, 우리는 도전성장 자립하는 참 인재 양성. 참이라고 하는 건 자기주도, 나눔과 배려, 환경 적응, 대인 관계, 전공. 그래서 컨피던스, 휴머니티, 어댑터빌리티, 릴레이션십, 메스터리 이 5가지의 약자를 떠서 참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혹은 이 5가지를 잘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생 경험 중심 대학으로 이름을 붙여서 학생들이 조금 더 대학 생활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외블 분야라는 겁니다. 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산업학과 천연무의학학이라고 하는 전공이 2개가 우리 학부 안에 들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는 건, 바이오라고 하는 건 생물 기원이라는 얘기죠. 뭔가 살아있는 혹은 자연에서 오는. 근데 전통 민속 의학 지식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풀뿌리, 돌가루, 동물 이런 걸 가지고 약을 썼기 때문에 전통 지식, 전통 민속 의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첨단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과 만났다. 첨단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건 의학도 포함되는 거고 화학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이 민속 의학 지식과 첨단 생명공학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의학, 동양의학, 동의보감, 사상의학, 그리고 전통 지식이라고 할머니들이 배 앞 벌에 쏘이면 된장 바르고 다리가 저리면 코에 침 바르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전통 지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현대에 와서 보니 유전체, HTS, 안전성, 임상, 대사체, 단백체 이런 것들로 진짜로 이 예전에 썼던 전통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실제로 은행나무에서는 혈행대선제 같은 것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식물에서는 또 약이 나오게 되죠. 그 팔각회양 같은 데서 나온 타미플루 이런 원래 중국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 잘 썼던 거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약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조금 더 정형화되거나 산업화가 되면 이렇게 약으로, 신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운 그런 것들이 소재를 개발하느냐 아니면 제품을 만드느냐 혹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느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제약은 이게 생화학이 생화학. 지노믹스라고 하는 건 유전체죠. 메타볼로믹스라고 하는 건 대사체입니다. 프로테오믹스라고 하는 건 단백체죠. 그리고 이제 생물학입니다. 얘네들이 전통 지식, 전통 의학 지식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표준화를 하고 안정성을 만들어내고 효과를 검증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새로운 약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연물 의학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게 되면 천연물에서 나오게 되는, 바이오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느냐를 개발하고 검증하고 표준화하고 효과를 보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약으로 만들게 되는 그거고, 제약산업학이라고 하는 건 이 약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형은 알약이 좋으냐, 가루약이 좋으냐, 젤이 좋으냐, 아니면 현탁액이라고 하는 그 겔포스 같은 그런 게 좋으냐, 뭐 이런 그런 쪽을 공부를 해서 어디가 좋으냐, 어떤 것이 좋으냐도 공부하고 사실 또 해보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Trends and Change in Drug Develop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개발하는 경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40년대 이전에는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약은 거의 없었고, 다 민간약, 민간 처방 혹은 전통 지식으로 만들어낸 약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940에서 80년대 사이에는 약 75%가 화학적인 약을 만들었고, 이 자연에서 썼던 약은 비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오래 먹어야 되고 효과가 적어요. 그러니까 오래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약은 점점 줄고 이 화학적인 약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이것이 오히려 40%로 줄게 되고, 이 내추럴 천연물 기원한 이것들은 60%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뭘 먹으면 머리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아파서 먹으면 배가 아프다거나, 감기약을 먹었더니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린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겨나니까 이제는 조금 안정적이고 효과는 조금 화학약보다는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천연물 신약 쪽으로 이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다. 다 뭐 유아진 교수님이나 조순현 교수님 시간에 다 들으셨겠지만, 식물은 천연 화합물 생산 공장이라는 거예요. 많은 물질들이 식물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필수 대사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탄수화물, DNA, 지질 뭐 이런 것들이 식물 세포의 기본 생장에 필요한, 살아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 안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대형 고분자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건 이걸 가지고 천연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뭔가 약이 될 만한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필수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두 다 있지만,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어떤 조건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 2차 대사체의 종류는 식물마다 같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른 2차 대사산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갖게 되는 겁니다. 알칼로이드나 테르페노이드나 페닐프로파노이드나 폴리케타이드나 플라보노이드나 사카라이드나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처럼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물질들을 갖고 있고, 식물에서 이런 물질들을 찾아내고 이런 물질들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공부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식물학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한 요 정도의 일이에요. 요 정도의 일, 노가다. 제가 어디 나가서 노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은 이제 산에 가서 찾아야죠. 산에 가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못 보던 식물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연구가 되지 않은
그런 식물들을 채집을 해요. 채집을 해서 이 식물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표본을 만들어 놓게 되죠. 표본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누가 나중에 이 개발이 이만큼이 진행이 되면 이 약은 무슨 식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증거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표본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이 식물을 만들어 보여주면, 표본을 만들어 보여주면 이 재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약이 효과가 좋아서 상용화하려면 이 식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고, 건조, 분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추출 실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추출을 하게 되면 70% 에탄올이나 메탄올을 가지고 추출을 하고, 나온 걸 농축도 하고 여러 가지 가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알에 넣어놓게 되고, 이제 저온 보관을 하게 되면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양도 해주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연구를 해서 효과가 좋으면 약이 되고, 효과가 좋지 않으면, 효과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않으면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이너뷰티라고 해서 먹는 화장품도 있고, 얼굴에 직접 바르는 이제 외부 화장품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물에서 좋은 성분이 나오게 되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혹은 신약으로 얘네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속에 가서 채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깽깽이 풀이고, 이건 노랑무늬 붓꽃이고, 이거는 솔붓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표본으로, 증거 표본으로 만들어 놓게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말리고 분쇄해서 추출을 하고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약을 만든다. 그 1KU, 키커 이런 게 나오고, 우리 그 가로수로 많이 보는 에키네시아라고 하는 국화과 식물은 감기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히바이커스, 무궁화나 아욱 같은 그런 꽃으로 또 약도 만들고 차도 만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식물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성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거 가지고 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능성 식품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그림과 똑같아요. 식물은 지하부, 꽃, 과일, 지상부, 줄기, 잎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홀플랜트, 전초라고 얘기하는 홀플랜트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식물추출물은행이라고 제가 있었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에 들어있는 보면 한 4,00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한 10,000개 정도까지 들여와 있고요. 여기서 그 해외 식물 소재도 굉장히 많이 들여와서 연구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역제어 연구센터, 우리 학교 출신 중에 박지원 박사나 지금은 이유주나가 가 있는, 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이 안에 식물 분류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화학을 하신 분도 있고, 진화 혹은 평가를 하신 분도 있고, 그런 합성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천식 혹은 비만, 암 이런 거를 효능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진짜 걔네들이 있느냐 없느냐, 종류는 무엇이냐를 보고 효능을 분석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추출물은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추출물을 보관해서 연구자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연구소도 있고요. 보통 연구자들은 본인이 여러 가지 전통 지식이나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다른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맨날 반복이 되지만 골라서 채집하고 수출해서 분리하고 구조를 동정하고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에 따라서 만들어 오게 되고 뉴 드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약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가 되는 게 이 안전성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안전성 시험. 임상 시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100명이 약을 먹으면 100명 모두 다 다치지 말아야 된다. 죽거나 부작용으로 아프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병은 낫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이건 안정성에서 좋지 않죠. 그래서 안정성 테스트를 동물, 세포, 사람에게 적용을 해봐서 얘네들이 괜찮다라고 안전하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면 그때 신약으로 개발이 되고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 전 세계에 약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하는 일은 이 빨간 원에 있는 저런 야생 식물 안에서 정확하게 그 식물이 무엇인지 동정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구 사례인데 실제로 이 일은 제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있을 때 했던 그런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있을 때 채집을 해서 뭐 이제 실험이 나왔던, 뭐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천연물 화학을 하거나 합성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식물을 채집을 하고 원재료, 소재로 공급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생합성을 하거나 천연물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참여했던 사업으로서 나름 특허도 생기게 되었고, 미국 FDA 가서 3상 실험까지 진행이 돼 가고, 곧 이제 양산돼서 시제품으로 시장에 풀릴 만한 그런 뭐 가능성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뒤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4학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기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 남은 기간이라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하는 박지원 박사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사례는 두 가지였었는데 한 가지는 줄였습니다. 한 가지는 뺐고요. 그냥 이제 긴산 꼬리풀, 슈돌라이신마키온 롱지폴리움이라고 하는 식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도라이시마키온 롱지폴리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학을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슈도라이시마키온이라고 하는 거, 이 슈도라고 하는 거가 가짜라는 얘기죠. 뭐 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슈도. 라이시마키온이라고 하는 건 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시마키아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라이시마키아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까치수영인데, 까치수영 속의 식물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다, 아니다 라는 거죠. 슈도라이시마키온 롱지폴리움인데, 롱지는 길다는 거고 폴리움은 요 화서, 요게 화서가 요게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까치수영속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고 화서가 긴 식물이다. 그래서 긴 꼬리, 풀, 산은 뭐 여기서 이제 요 이름엔 들어있진 않지만 긴산 꼬리풀이라고 하는 요 이름과 뭐 요 이름이 거의 비슷한 그런 이름입니다. 슈도라이시마키온 롱지폴리움. 꼬리풀 속 식물로 국내에 한 14종 정도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또 자생 목록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식물이 일지향이라고 하는 생양목을 가지고 있고, 꼬리풀 및 근종, 근현식물의 전초를 사용을 한다. 성분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이걸 추출을 해서
성분 분석을 해보고 동정을 해보면 이런 물질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물질들이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좋은 성분이 있는데 그 좋은 성분을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어디에 적용하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걸 찾아내는 것도 연구에 해당이 된다.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약을 가지고 그 추출 성분을 가지고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걔가 진통제라고 하는 것으로만 활용이 됐었죠. 게다가 요새 와서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의 혈행 개선을 위해서 조금씩 매일 드시게 되면 이제 그 혈액이 돌아가는데, 피가 돌아가는데도 도움이 좀 되고, 그 심장의 부담도 덜 되게 되는 그런 이제 뭐 장복하는 일반적인 약으로 용량을 조절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분은 아는데 그 나타난 성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받아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건 연구자들이 다양한 실험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그런 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런 식물이 있어, 이런 성분이 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을 어디에 적용하면 조금 더 적절한데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꼬리풀이라고 하는 식물을 채집하려면 사실은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돈 주고 사올 수도 있죠. 이거를 노를 시켜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 식물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동정을 해야 하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이 식물이다 라고 한 것을 증명하고 재현을 하려면 이 성분이 맞아요, 이것으로 이런 실험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어야 하려면 이런 표본도 있어야 되고 어디서 채집했나 하는 채집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을 다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 화학산이나 가운데 오대산이나 울릉도 혹은 뭐 경상도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고 제주도까지 다 돌아다녀서 채집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산꼬리풀이라고 하는 롱지폴리움도 처음에는 사실은 타겟이 아니었어요. 그냥 꼬리풀 속이라고 하는 것이 일지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아까 보셨던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있는 성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아니면 요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근현식물, 동속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성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놈에게 제일 많은가를 또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슈도라이시마키온이라고 하는 속 안에 이런 성분들이 어떤 식물에 가장 많으냐라는 걸 알려면 전국에 있는 애들을 시기별로, 지역별로, 종별로 채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보통 이제 식물의 꽃이 4월, 이 꼬리풀 속의 식물들이 4월에 꽃이 펴요. 4월에서 5월, 길게는 뭐 6월까지 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6월에서 한 8월에서 10월까지는 종자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화, 결실, 요거를 구분을 지어서 개엽, 잎이 나는 식물, 잎이 나는 시기, 개화, 꽃이 피는 시기, 종자가 맺히는 시기를 구분을 해서 요때도 가보고 요때도 가보고 요때도 채집을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전국을 다 돌아다녀 가면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종을 채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가공을 하고 그 안에 어떤 식물들이 어떤 성분들이 어떤 식물에 많으냐를 분석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이제 분리를 해낸 거예요. 뭐 구조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건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같은 팀들이 해서 보고를 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이제 있더라. 여기서.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천연물 화학이나 생약 분석학이나 시험에서 해보면 이렇게 픽이라고 하는 이제 요런 그 그래프가 바짝바짝 올라오게 되는 그런 요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농도가 어떤 아이들이 많고 어떤 아이들이 적더라. 그래서 6번, 2번, 10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적용할 거냐 하는 그런 이제 과정 혹은 대상 질병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항천식 활성이라고 하는 쪽에 접근을 하게 됐고, 이 항천식이라고 하는 이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알레르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비자기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관지가 너무 확장이 된다거나 너무 폐쇄가 돼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천식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긴산 꼬리풀, 복내 꼬리풀, 부산 꼬리풀, 넓은 꼬리풀, 섬 꼬리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나 타겟으로 잡았던 이런 성분들이 다 다르게 여기는 여기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긴산 꼬리풀이라고 하는 그것도 지역별로 같은 농도 같은 시간으로 로딩을 해 보면 사실은 같은 부분에 같은 픽이 쫙쫙 똑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역에 의해서 다른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걔네들이 생육하는 환경에 따라서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라고 하는 종류들이 달라지게 되고, 종류뿐만 아니라 양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식물을 어디 걸 채취를 해다가 써야 우리 실험에 가장 적합한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연구해 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항천식 결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기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빨대가 요런 게 있고, 요 정도 굵기가 있는 게 있고, 요 정도 굵기가 있는 빨대가 있다고 봅시다. 우리는 이거를 콜라병이나 커피 잔에다가 넣고 빨 거예요. 빨대가 너무 얇으면 이렇게 빨면 아주 세게 당겨야 작은 향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건 이제 적당한 거라고 얘기합시다. 적당한 빨대를 빨게 되면 살짝 당겨도 충분한 양이 들어오게 되고, 그 후로 그냥 내가 조절을 해가면서 음료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빨대가 너무 굵어지면 이 빨대를 빠는데 상당한 힘이 들게 되고, 또 상당한 힘도 들지만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고, 나가게 될 때는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관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좁거나 너무 확장이 되게 되면 이게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기관지를 가진 사람과 기관지가 폐쇄가 돼서 그 너무 기관지가 좁아서 이렇게 좁게 짧은 숨을 들이쉬는 사람과 기관지가 너무 확장이 돼서 이렇게 큰 숨을 쉬어야만 이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산소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늘 숨이 차고
헐떡거려야 되는 그런 얘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보니 기관지가 너무 확장이 됐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너무 폐쇄됐던 사람들은 또 정상적으로 약간 확장이 되는 그런 우수한 기능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건 영진약품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지금 그 미국 삼상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삼상에서 잘 부작용이 없이 사람이 이 약을 먹고도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진행이 된다면 이건 이제 곧 천식 개선제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건 병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는 완치,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관리는 치료는 안 돼요. 치료는 많이 어렵고 그냥 생활하는데 위험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관리입니다. 혈압도 그렇고 혈압, 당뇨도 뭐 요새는 이제 관리들 많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알레르기, 천식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또 사실은 뭐 무좀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긴 하지만 다시 재감염이 되기 때문에 무좀도 이 관리하는데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연에서 약을 만드는 천연물 기원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주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생긴 탁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거죠. 빈카라고 얘기하는 협죽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참 많은 그런 식물인데 제주도에서 그 도로공사 하시던 분들이 라면 먹을까 뭐 이래서 라면을 끓였는데 젓가락이 몇 개가 모자라서 길거리에서 협죽도 가지로 꺾어서 라면을 드셨대요. 근데 협죽도에 있는 독이 워낙 세서 몇몇 분이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과 약은 사실은 같다. 이걸 어떻게 쓰면 독이 되고 어떻게 쓰면 약이 되고 그것도 연구자들이 공부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니코틴도 그렇죠. 이렇게 곰팡이들도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오고 뭐 은행나무에 워낙 뭐 살아있는 그런 뭐 화석이라고 할 정도로 질경이 같은 식물도 플란타고라고 하는 뭐 차전자, 차전차, 차전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것도 이제 약으로 쓰이게 되고 뱀독도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되고 이 마켓 사이즈라고 하는 사이즈도 점점 매년 커져가고 있고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업무에 혹은 뭐 QA, QC에 들어가서 하는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의 함량이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얘네들은 어떤 부분에 적용하면 뭐 타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물들이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 사이즈죠. 이게 이제 천연물 쪽입니다. 천연물 쪽. 그래서 점점 그 시기가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돈과 시간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큰 회사에서가 아니면 이걸 해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뭐 대충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연구를 한 것을
삼상 연구까지 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형 제약회사와 합작으로 혹은 특허를 팔아서 나머지 연구는 조금 대형 제약회사 등에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 얘기를 하는데, 올바른 인성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실용 전문 지식을 갖추고 글로컬 마인드를 겸비한 위세강명인, 참 역량을 갖춘 위세강명인을 양성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기업 주문형 교육을 하고 있고, 직무 역량 중심형 교육을 하고 있고, 실험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실습 확대를 한다. 현장 실습을 다녀오시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분야하고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과 생각한 것이 같으냐 다르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다녀오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많이 느끼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로 포커스 맞춰놓은 것이 소재 효능 평가 쪽이고, 그다음 공정 품질 관리 쪽이죠. 그래서 마케팅 서비스도 물론 있습니다만, 요새 이제 새롭게 뜨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근데 흔히 영업이라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약품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이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는 쪽으로 키워주기도 합니다. 뭐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가서 이런저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호 여기 보이죠? 강신호? 제가 아까 그 긴산꼬리 풀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 했었습니다. 제가 세명대 온 지 한 13, 14년 됐으니까 그때 이게 한 14년 정도 전 얘기일 거고요. 이영규 박사님이라고 그 당시 이제 센터장 하셨던 분이고, 오세량 박사님 현 센터장, 그리고 생명과학연구원 오창분원의 분원장을 하시는 분이고, 뭐 중국인 신광의 연변대학 교수, 박성홍 국립생태원의 박사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연구원, 뭐 박사님 막 이렇게 박사님들 많으시고, 상당한 수의 연구자들이 그 풀 하나에 매달려서 사실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옛날 얘기이지만 이렇게 회사 혹은 기관도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특강도 듣고, 그리고 학교에서 박지원 박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이 날짜가 꽤 오래됐죠. 세명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는 상당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앰버서더 취업 캠프에 가면 본인 소개, 자기소개서 쓰는 법, 아니면 자기의 그 진로 방향에 맞는지 아닌지 상담, 뭐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박지원 박사는 이렇게 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이제 당첨, 선정이 돼서 캐나다 어학연수도 다녀오게 됐고, 갔다 오면서 다른 과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됐고, 그 나라 학생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게 되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업 캠프를 하게 되면 또 자기 아이디어가 뭐냐, 자기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진로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잘하면 상도 받고요,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꾸미기, 가능하면 자기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남에게 보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전에 박지원 박사가 한국이라니 학교에 와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몇 번의 특강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박지원 박사의 얘기는 사진을 찍어도 한 두어 가지의 사진을 찍어야 한다. 머리를 바짝 붙여서 단정해 보이는 그런 뭐 사무적인 혹은 뭐 열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그런 사진도 필요하고, 증명사진이나 반명 한판 사진입니다. 요새는 뭐 워낙 블라인드 테스트가 많아서 사진을 제출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진이 필요하다면 단정해 보이는 그런 사진도 필요하고, 혹은 약간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뭐 같은 건가요? 이렇게 머리를 풀어서 좀 여성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사진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데는 연구자로서 활동적인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여성적인 모습을 또 보여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혹은 고려대학교에 박지원 박사가 다녀가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이제 그 기자단도 수행을 했고, 기자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라의 다양한 그런 기관의 취재도 하게 되고, 뭐 정보도 획득을 하게 돼서 조금 더 다양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지원 박사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쇼미더 취업이라고 취업지원처에서 했던 그런 때 학교에 초청도 돼서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뭐 3개월 만에 토익 800점 맞기 뭐 이런 거 축독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했고, 목표가 있다면 3개월 아니라도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진로는 참이슬이다라는 거죠. 근데 참이슬로 끝날 진로는 사실은 없다. 뭐 대략의 기업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친한 선배들이 어디를 어떻게 취업이 돼서 갔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조금 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링크 사업단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현장 실습, 산업체 연계, 그 다음에 취업 약정, 뭐 이런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뭐 우리 아까도 보셨던 우리 과 그 리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방건강식품 개발 및 창업, 연구기관 지도공무원, 약품 관련 의료기관 및 연구소, 약제가공 및 제조회사, 사실 뭐 이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런 회사로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로를 조금 일찍 선택을 하시고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데를 학교에서 맞춰주거나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졸업생들, 재작년에 졸업한 학생들하고 중국 다녀온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중국 강서중의학대학이고요. 강서중의학대학의 총장님입니다. 이 동네가 겁나게 더워요. 습도는 85%에서 90%이고 온도는 한 4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땀을 막 뻘뻘 흘려요. 강서중의학대학의 대협력소장님, 총장님, 우리 학교의 고성공 교수님, 그 학교의 무슨 몇몇 임원들, 우리 학교 공자학원의 김묵중 원장, 그 우리 재학생들,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과 학생들이었었는데 현장에 갔더니 거기에 연수를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해외여행을 다녀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맨날 박지원 박사가 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거이죠. 고작 대학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직장 업무를 성실히 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20대. 여전히 부모님의 고통을 모르는 20대. 몸은 호랑이가 되었는데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생쥐 상태에 머물러 있는 20대가 얼마나 많은가. 30대가 되면 그리고 힘에 부치더라도 20대는 호랑이처럼 좀 씩씩하게 용감하고 무식하게 살아야 한다. 매일 자신에게 도전하고 매일 세상과 싸워야 한다. 30대 진짜 호랑이로 살 수 있다. 20대는 조금 적극적이고 용감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고민하고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잡아온 사진인데요. 이 군대 다녀오셨거나 여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군용차들도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고 신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굉장히 오래된 똥차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맨 앞에 감으로 인해서 뒤에 굉장히 신식화되어 있는 장비들이 따라 붙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사진을 놨냐면 비록 앞에 가는 부모님, 교수님, 선생님 그리고 주변에 많은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꼰대, 똥차로 보이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길을 알고 앞서가는 데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너무 듣지 않으려 하지 말고 조금 신경 써서 들어주면 그분들도 여러분들께 좋은 의미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해주시고 또 그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챙길 만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어른들을 너무 그냥 구세대로 몰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길을 알려주거나 앞서 경험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뭐 교과서는 아니지만 참고자료 정도만으로도 생각을 해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 사진을 얹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가이던스에서 제공한 영상에서 흥미로운 학과를 만나보셨다면 전과나 복수 전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위에 몇 개 학과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전과나 복수 전공 가이드라인은 포털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 탐색 학점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회관 2층에 있는 취창업 지원처, 진로에 대한 심리적 고민이 과중된 학생은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참케어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명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